엄마는 오지 마. 딸 지연이가 그렇게 말한 건 제가 집들이 날짜를 묻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들르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처음 들어간 새 집이니 엄마로서 누구보다 먼저 한 번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은 시댁 식구들이 먼저 오는 날이야. 엄마는 나중에 편하게 와. 편하게 와. 그 말은 다정한 말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부터 챙겨둔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 집에 처음 가는 날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따로 빼둔 돈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관리비, 약가, 병원비, 그리고 맨 아래에 작게 적어둔 글씨, 지연이 집들이 봉투.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시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날 딸의 말을 끝까지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집 이사라는 게 정신없으니 정말 제가 불편할까봐 그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먼저 오는 날이라면 제가 괜히 자리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은 이상했습니다. 딸이 저를 배려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어딘가 저를 밀어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지연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딸의 새 아파트 거실이 있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사돈어른 부부가 가운데 있었고 사위의 형제들도 보였습니다. 딸 지연이는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없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 사진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그 사진 속에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사실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또 한 장을 넘기자 주방 쪽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새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지연이가 사진을 보내며 물었던 냉장고였습니다. 엄마, 이거 새 집에 놓으면 괜찮겠지? 그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딸의 새 시작이라는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냉장고가 놓인 집들이 사진 속에 친정어머니인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딸은 왜 제게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정말 제가 불편할까봐 그런 거였을까요? 그 답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딸에게 이렇게 서운해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면서도 딸 하나 잘 사는 것만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연이는 제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엄마 괜찮아 하고 웃던 아이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런 딸이 처음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연이가 결혼한 집은 우리 집보다 여러모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위는 대기업에 다녔고 사돈어른들도 늘 반듯한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돈 부인은 살림살이나 집안 격식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말투도 차림새도 집안 분위기도 우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그런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를 했던 날 집에 돌아와 오래 입은 외투를 벗으며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딸이 그 집에서 괜히 작아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로 저는 사돈 어른들과 제대로 마주 앉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사위의 남동생이 결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돈으로 축의금도 전하고 얼굴이라도 비추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그냥 축의금만 보내면 안 될까? 오면 괜히 어색하고 정신없을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는 딸이 저를 배려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딸은 시댁 쪽 사람들과 제가 마주치는 자리를 늘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가까워질 무렵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기는 한데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새집 이사라는 게 원래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연이는 한참 말을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비도 그렇고 중개수수료도 있고 냉장고까지 바꿔야 해서 숨이 막히네. 냉장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약값도 있었고 관리비도 있었고 병원 검사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 지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될까? 식탁 위에는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달 병원비라고 적어둔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자꾸 지연이의 새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는 못 해줘도 냉장고는 해줄게. 이사비도 조금 보태줄게. 지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집인데 시작은 기분 좋게 해야지. 그렇게 말하고도 제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 일부와 냉장고 값을 합치면 5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게는 쉽게 꺼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오래 넣어두었던 적금 일부를 깼습니다. 돈을 찾고 나오는 길에 병원에서 예약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다가 예약일을 뒤로 미뤘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에게서 냉장고 사진이 왔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고마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잠시 뒤 지연이에게서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엄마, 그런데 냉장고 엄마가 해준 거. 시부모님께는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이 먼저 나왔는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돈을 보낸 뒤 지연이는 한동안 자주 연락했습니다. 냉장고가 언제 들어오는지, 이삿짐은 언제 오는지, 커튼 색은 어떤 게 나은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성의껏 대답했습니다. 새집 사진이 올 때마다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거실이 환한지, 주방이 좁지는 않은지, 딸이 불편하지는 않을지, 괜히 제가 더 살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집들이는 언제 하니?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좀 더 치우고 해야지.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사하고 나면 정신없는 법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리가 끝난 뒤에는 저도 자연스럽게 딸의 새 집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돈 어른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라기보다 딸이 새로 시작하는 집에서 한 번쯤은 자연스럽게 인사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위의 남동생 결혼식 때도 저는 축의금만 보냈습니다. 그때도 딸은 제가 오는 걸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한 번쯤 딸의 새 집에서 웃으며 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반찬 좀 해갈까? 새집 구경도 하고. 딸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편할 때 와. 그날은 괜히 정신 없을 것 같아. 그날 저는 그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아직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던 아이가 어느새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시장에 갈 때마다 딸 집에 가져갈 반찬을 생각했습니다. 고기라도 조금 사갈까 싶어 정육점 앞에 섰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며칠 전 냉장고 결제 문자가 아직도 휴대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두부 한 모와 콩나물 한 봉지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관리비, 약가, 전기요금, 그리고 맨 아래에 작게 적었습니다. 지연이 집들이 봉투,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서는 집들이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가 들어왔다는 사진은 보내왔습니다. 새 커튼 사진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이 보내신 화분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지연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사하고 처음 오시는 거라. 신경 써야 할 게 좀 많아. 저는 그냥 넘기려 했지만 지연이의 목소리는 조금 예민했습니다. 딸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걸 좀 보시거든. 가전도 그렇고 그릇이나 커튼 같은 것도 그냥 안 넘어가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옷 좀 단정히 입고 가면 되지. 전화기 너머에서 지연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오지 마. 엄마는 나중에 편하게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대답을 잃었습니다. 지연이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불편할까봐 그래. 시부모님도 계시고 사람도 많고 엄마 힘들잖아. 저는 그 말이 저를 위한 말이라고 믿어보려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은 가라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장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검은색 바지 하나, 몇 년째 입고 있는 회색 카디건 하나, 명절 때마다 꺼내 입던 블라우스 하나, 딱히 낡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모두 초라해 보였습니다. 딸이 저를 배려한 것인지 아니면 시댁 앞에서 저를 세우는 일이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진 한 장이 그 답을 제 앞에 가져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사돈어른 부부와 사위의 형제들이 모두 웃고 있던 자리, 그리고 제가 돈을 보태 사준 새 냉장고가 놓여 있던 주방, 그 장면들이 자꾸 눈앞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들이 사진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다가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지연이가 조금 바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엄마한테는 오지 말라던 그날이 집들이었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저는 그 침묵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응. 그냥 조촐하게 한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촐하게라기엔 사진에 사돈 어른들도 계시고 사위 형제들도 다 있더라. 지연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만 빠졌니? 잠시 뒤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면 분위기 불편해져.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딸이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참다가 겨우 꺼낸 말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뭘 불편하게 하는데? 지연이는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는 그 자리에 없어야 했을까요? 딸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런 걸 좀 보시는 분들이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서 괜히 작아 보이는 게 싫었어.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그 말은 저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걱정 안에는 딸의 불안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말을 멈추고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오시면 집안을 그냥 보시고만 가는 분이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전은 어디서 했는지, 가구는 왜 이걸 골랐는지, 그릇은 왜 이것뿐인지 하나하나 다 보실 거야. 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냉장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야. 왜 이걸로 했냐고, 더 좋은 걸 하지 그랬냐고. 저는 그제야 딸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끝까지 제 얘기를 직접 꺼내지 못한 채 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정에서 보태줬다는 말이라도 나오면 어머님이 그냥 넘기실 분이 아니야. 딸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은 제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그런 것까지 친정에 손을 벌리느냐는 말. 그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새 집으로 이사를 하느냐는 말. 딸은 그 말을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순간 분명해졌습니다. 딸은 저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시선 앞에 저를 세울 용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준 돈은 딸의 새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에 웃음밖에 서 있었습니다. 집들이 사진을 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지연이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펼쳤다 닫았습니다. 냉장고 결제 문자와 이사비를 보냈던 내역도 다시 보았습니다. 5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 제게는 몇 달을 아끼고 병원 검사까지 미뤄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딸의 새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보낸 저는 그 집의 사진 속에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미워한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일까봐, 그리고 친정엄마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꼬투리 잡히는 모습을 보일까봐 겁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덜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했다면 제 손을 잡고 함께 서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저를 그 자리에서 빼는 쪽을 택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화났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잠시 기다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요즘 정신이 없어. 이사하고 나니까 돈이 계속 나가네. 예전 같았으면 먼저 물었을 겁니다. 얼마가 모자라니? 엄마가 조금 보태줄까? 하지만 그날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조금 더 도와주면 안 돼? 저는 식탁 위 가계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관리비, 약가, 병원비, 전기요금, 딸 일이 먼저였고 제 일은 늘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딸이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시댁에서 작아지는 걸 바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준 거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엄마가 준 돈은 그 집에 들어가도 엄마는 그 집에서 숨겨져야 하는 사람이면 그건 너무 아프다. 지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내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초라해 보일까봐 엄마를 부르지 않는 건 엄마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자리가 없는 집에는 내 돈도 가지 않을 거야. 잠시 뒤 지연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서운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은 제가 먼저 해야 할 말 같았습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운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안 사랑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제는 엄마도 내 생활을 지켜야 해서 그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계부 첫 줄을 다시 썼습니다. 내 병원비, 그 아래에 관리비와 약값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보내려던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뤄두었던 예약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딸을 사랑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다시 잡고 나니 하루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고 식탁도 그대로였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남은 반찬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오래 미뤄두었던 일을 하나씩 했습니다. 약 봉투를 정리했고 병원에 가져갈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늘 지나치기만 하던 생선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얼마 전 딸에게 큰 돈을 보냈으니까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늘 제 밥상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고등어 한 토막을 샀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고 나오는 길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프라이팬에 생선을 올리자 부엌에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작은 접시에 반찬을 담고 국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맨 위에는 제가 새로 적어둔 글씨가 보였습니다. 내 병원비. 그 아래에는 관리비와 약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 딸 이름이 먼저 있었을 겁니다. 지연이 이사비, 지연이 냉장고, 지연이 생활비. 그런 글씨들이 제 생활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제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면 걱정될 것이고 힘들다 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가 작아 보일까봐,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에 딸 자신도 상처받을까봐 딸은 먼저 겁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딸은 저를 지키려 했다고 말했지만 결국 저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를 초라하게 보이지 않게 하려다 오히려 제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전처럼 바로 답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가 먼저 저를 달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차린 밥상이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체면 뒤에 숨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의 한가운데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 그날 저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딸의 새 집에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식탁에서만큼은 제가 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은빛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자식이 나를 위한다는 이유로 가족 자리에서 나를 빼놓았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